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일순환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진도를 안 나간 부분도 있고요. 이미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복습 차원 내지는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행학습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고, 경간 시험용이 아니라 이번 경행경채용으로 출제가 된 것인데, 경행경채의 기준으로는 제1회 범죄학 시험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 그러나 사실 조금 몇몇 문제는 같은 주제를 평이하게 조금 바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난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모의고사 주제로 다루어졌던 주제들은 기출 주제다라는 것, 그리고 꼭 기출과 직접 연관성이 없더라도 연관되어서 관련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범죄학 일반론 편에서는 당연히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때 범죄학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범죄학의 어떠한 일반적인 경향, 방향성, 또는 다른 것과의 비교, 특히 형사정책과의 비교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옳은 것. 자, 일단 범죄학 자체는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사실학, 범죄라는 사실현상을 밝히는 거 맞죠? 그 다음 범죄학과 관련돼서 여러 연구 결과들, 특히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요, 초시생들도 지금 여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의학의 도움도 받고 사회학, 여러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학문적 접근 내지는 학제간 연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은 독립과학이다라는 것도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학으로 버무려지긴 하지만 범죄학 자체는 독립된 학문으로의 지위를 가진다. 자, 그 다음 통일된 인식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체계로, 다양한 인식체계로 나뉘어져요. 당장 사회와 구조, 범죄의 개념을 바라보는 인식체계도 다르고요. 범죄 원인을 밝히고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도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1번 문제는 난도가 비교적 쉬운 문제로서 답은 3번으로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범죄학과 형사정책의 관계. 형사정책, 고유한 의미의 형사정책입니다.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는 둘이 같아지곤 있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얘는 정책학이고요, 얘는 사실학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떠한 범죄 원인을 규명하면 얘는 그에 대한 원인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대책, 형사사법적 대책을 논의한다 라는 것 맞게 설명된 거고요. 물론 제가 아까 전제로 오늘날 넓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둘의 영역이 겹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학도 바로 형사사법 대책론이 마지막 편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편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제부터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연구 방법, 아주 다양한 연구 방법인데, 자, 통계 분석표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체적인 범죄 상황을 나타내 주지만, 자, 암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암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문이고요. 니은. 자, 참여관찰법은 직접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려요. 얘는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인 까닭에 일반화, 보편화, 객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몇몇 자료만 가지고 보편화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아울러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연구자의 주관 개입의 위험이 높아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데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추행과 예측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추행은 말 그대로 추적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추행, 그 추행 아니에요. 예, 농담 삼아서 한 거고요. 자, 이 추행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조사 방법이다. 자, 그거 맞는 설명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사례 조사 방법, 이른바 케이스 조사라고 하는 이것은요,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은 아까 통계학처럼 여러 상황을 다 종합한 그 의미, 양적 자료의 종합이 아니라 지금 연구자 한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 요 소리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표본조사 방법은 모집단, 원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 중 대표성을 지니는 애들을 샘플로 뽑아서, 표본으로 뽑아서 그들에 대해 연구한 뒤에 이걸 가지고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방법, 그걸 그대로 설명한 것, 맞는 설문입니다. 자, 그 다음 암수범죄를 수문범죄라고 과거엔 우리말로 표현을 했어요. 저것도 쓰일 수도 있으니까 저 용어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얘는 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자, 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암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즉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각각 개개인들이 난 피해가 없는데 해서 범죄 인식률이 낮아요. 범죄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암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암수범죄의 조사 방법 중 피해자 조사의 방법입니다. 자,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보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암수율이 더 낮은 건 맞지만 피해자 조사는 결국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에 적합한 게 피해자 조사인 것이고요. 자, 사회 전체 범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 이건 통계조사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피해자 조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하나를 조사하는 것이지, 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사회 전체의 범죄 현상, 이건 조사 못해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무 쉬운 설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옳은 설명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실증주의와 고전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아주 여러 차례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 자체는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연과학적인 태도를 사회과학에 도입한 것, 바로 그것이 여기 4번 설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관찰,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된 것만 학문적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실증이라는 말인 겁니다. 4번이 일단 가장 적절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고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 시간 내지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지금 수업 문제 풀이에서는 핵심만 간단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 구분, 사실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연범, 법정범은 너무나 유명한 까닭에 다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가로팔로죠. 이탈리아 학파 중에. 그 다음, 자, 환경학파인 리옹학파의 선구자 락카사뉴가 이 표현을 했다는 것, 이런 명언을 남겼다는 것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범죄 정상설과 범죄 필요설, 그리고 아노미 이론 하면은 딱 떠올려야 되는, 여기에 추가로 자살률에 대한 연구, 바로 같은 리옹학파, 락카사뉴와 같은 리옹학파의 뒤늦게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생물학적인 범죄 원인론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문제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에서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묻는 문제도 조건에 맞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랑게라고도 했고요. 이건 옛날에 그대로 표현이 나왔었으니까 이렇게도 한 겁니다. 랑에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란성과 이란성 쌍생아들, 얘네는 유전자 일치율이 높고요. 얘네는 상대적으로 유전자 일치율이 얘네보다 떨어지잖아요. 일치율이 높은 얘네가 범죄 일치율이 높다면 범죄가 유전과 관련이 깊다, 이걸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전체적으로 이건 맞는 설문이 되겠고, 자, 제이콥스가 성염색체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얘는요, Y염색체가 남성 염색체잖아요. Y염색체 과다인 자, 바로 슈퍼메일이라고 부르는 자, 그 유형이 범죄 성향이 강하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 X염색체 과다인 클라인필터 증후군을 지금 예를 들고 있으니까, 참고로 클라인필터 증후군 이 표현은 시험에 경관에서도 또는 경행경체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표현이고 나온 적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Y염색체 과다가 폭력 성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나머지는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예, 저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자, 이게 바로 주어진 명제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전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닌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일란성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일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이 높다 하면 유전과 관련 깊잖아 하고 증명하는데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란성 쌍생아가 오히려 높게 나와요.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히려 유전자가 일치하는 일란성보다 이란성의 범죄 일치율이 높아? 그럼 유전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만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1번 보세요. 결손 가정,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순화된 표현을 쓰자라는 얘기들 있지만 어쨌든 범죄학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저도 썼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가정, 얘는 유전과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구조. 다시 말해서 한부모 가족이다 또는 부모님이 없다. 이런 데는 이거 환경적 요인인 겁니다. 환경 중에도 미시환경적 요인. 얘는 유전과 관련 있는 연구가 아니라 바로 미시환경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 사회 해체 이론, 바로 시카고 학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 요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생태학적 오류. 자, 생태학적 오류라는 건 어떤 보편적으로 거시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을 구체적인 개개인들에게 딱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해요. 근데 시카고 학파 자체가요, 그런 구체적인 개개인에 적용하는 과정을 아예 연구 방법 내지는 연구 과정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걸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안 두었고 그걸 해결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3번이 잘못된 설문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태학적 오류는 어떤 거시적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인 개개인, 그러니까 여기 시카고 학파를 예를 들면 거기 사는 갑돌이, 거기 사는 을돌이 얘네들한테 다 대입을 시켜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야만 생태학적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검토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카고 학파들에게 지적되는 제일 큰 문제가 생태학적 오류를 범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구체적인 검증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비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제 이론, 억제 이론, 봉쇄 이론 다양한 표현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잘못된 것들, 자, 허쉬의 통제 이론, 라이스의 통제 이론, 뭐 구체적인 여러 통제 이론들도 아주 개개인들 다들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암기사항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데 지금 통제 이론은 생물학적이거나 심리학적 혹은 사회적 특정 요인들이 범죄로 빠지게 한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요, 통제 이론 자체가 왜 범죄를 다수의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규명이 원래 통제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학 연구자가 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규명하려고 했는데 통제 이론 자체가요, 에이, 발상을 바꿔야지. 니네가 그렇게 답을 찾으니까 잘못된 거야. 범죄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도 있지만 왜 다수는 범죄 안 저지르고 옳게 살아가는지 그걸 규명해내면 범죄자들의 범죄 원인도 규명해낼 수 있어. 즉, 이거는 통제 이론이 비판한 내용이에요. 네, 통제 이론은 이런 접근 방법을 배제하고 역발상의 왜 다수는 범죄를 안 저지르는가, 요걸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 3번이 가장 통제 이론과 반대되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화기술 이론, 요거는 아주 여러 차례 출제가 되는 것, 경행경체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됐었고요.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옳은 설명들 중에 틀린 걸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나의 노동쟁이가 폭력적이지만 악덕 기업에 대해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나의 행동이 비록 잘못됐지만 더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시키려는 것, 바로 상위 가치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폭력적 행위보다 더 나쁜 악덕 기업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 그러니까 근로자의 소중한
노동권이란 걸 지킨다는 상위 가치의 호소에서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 의리라는 상위 가치를 끌어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중화기술 이론 중에 상위 가치의 호소입니다. 불법의 부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책임의 범위,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이 불법적인 행위를 수사기관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부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장자와 연결. 자, 지금 범죄가 되는 것, 법률 위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클 때 바로 범죄를 저지른다. 자, 이것은 바로 서덜랜드의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차별적 접촉 이론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 범죄를 이끄는 힘이 범죄를 차단하는 힘. 자, 범죄로 유인하는 요인과 차단하는 요인, 봉쇄 요인과 억제 통제 요인을 설명한 레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성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차등적으로 분배됨으로써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했네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 바로 아노미, 그 중에도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사회적으로 용인된 그리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 이것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바로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의 범죄 성향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나 혁신형이 문제가 된다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 대비에 유용할 겁니다. 머튼이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연결 문제네요. 자, 리을. 틀린 거 바른 거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일상적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 유대네요. 여기 너무 쉽게 설문을 해놨어요. 바로 사회 유대 이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걸 통해서 범죄를 봉쇄할 수 있다. 사회 통제 이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둘 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하류계층의 비행. 자, 하류계층의 비행에 대해서 그 모범적인 성인들, 걔네가 본받을 만한 성인들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었던 이른바 클라우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잘 연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서덜랜드, 레클리스, 그리고 계층에 따라 차등 분배, 머튼, 클라우드와 올린이었고,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자, 그러니까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은 서덜랜드와 연결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D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은 레클리스와 연결돼야 돼요. 답은 그냥 1번이네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짝은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기억 서덜랜드, 니은 레클리스와 연결되는 것. 자, 그 다음 갈등 이론. 자, 갈등 이론도 역시 매번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옳지 않은 것, 옳고 그른 것 표현. 자, 퀸이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별. 자, 적응범죄와 대항범죄 구별, 이건 퀸이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자, 퀸이가 아니라 적응범죄, 대항범죄, 이것은 이른바 죄송합니다. 적응범죄, 대항범죄 퀸이가 맞는데 예. 지금 자본가 계급의 범죄를 바로 적응범죄로 봤고요. 자본가 계급의 범죄를 적응범죄, 대항범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이게 자본가 계급이 아니죠. 노동자 계급이 저지르는 범죄를 이른바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학자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범죄를 저렇게 나누었느냐, 저게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혼동을 빚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자본가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게 경제범죄다, 통제범죄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류를 했어요. 그것과 조금 헷갈리시지 않도록 저도 헷갈렸는데 여러분들도 그건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볼드. 자, 볼드는 바로 갈등이 가장 첨예한 영역이 입법의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반영시키지 못한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그렇죠, 바로 입법의 과정. 입법의 과정에서 그래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그 다음 터크는 피지배 집단의 저항력이 약할수록
법 집행 가능성이 높고 저항력이 강할수록 법 집행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건 너무나 쉽죠. 그리고 더불어 플러스 한다면 피지배 집단이 좀 더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법 집행력이 약해지고 그들의 문화가 좀 더 단순하다면 집행력이 강해진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 본 거는 현대의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의 마르크스주의. 바로 경제적 불평등 마르크시즘을 그대로 현대에 반영을 한 것.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서 지금 이게 노동자 계층의 범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자본가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 경제범죄, 통제범죄 이런 식으로 분류했던 것. 자, 바로 이렇게 분류 방법이 잘못된 기억만 틀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설문인 것 같은데 답은 4번. 전부 다 옳은 설문 맞습니다. 자, 발달이론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 이원적 경로이론. 일단 발달이론이 뭐냐 하면은요. 발달이론은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 원인론 중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범죄의 성향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입장에 반대를 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발달이론이에요. 자, 그러한 까닭에 인생의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를 공통적으로 강조한 이론들인데, 모피트의 이원적 경로이론이라든지, 그 다음 갓프레드슨, 허쉬. 자, 갓프레드슨, 허쉬, 이들의 범죄 일반론, 그 중에서도 허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 시절 형성된 범죄 범죄 성향이 일생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게 바로 발달 이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유는 틀린 설문이 돼요. 그 다음 샘슨과 라우브의 전환점 이론, 인생의 전환점, 발달 이론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고,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참고로 이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여러분들 긴장 이론이 누구 거였어요? 머튼 거였잖아요. 머튼의 아노미가 바로 긴장 상태를 아노미로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그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모든 사회 문제와 일탈 범죄를 하층 계급의 문제로 치부하는 합의론적 관점에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걸 보완하려고 했던 게 에그뉴의 시도였고요. 이 에그뉴는 그래서 일단 긴장의 개념을 머튼보다 확장을 시켰죠. 즉 하위층만이 아니라 상류층도 나름대로 모든 영역에서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긴장의 정도가 강할수록 범죄적 성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하층 계급뿐 아니라 상류 계층에게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범죄 원인론으로 확장시켰다는 점도 있고요. 아울러 방금 전 설명 중에 머튼은 합의론적 관점에 입각한 거시적 범죄 원인론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일상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느끼는 관계,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뉴는 미시적 환경 원인론으로 분류를 해요. 참고로 긴장 이론 자체가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것들, 아울러 그 긴장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의 정도가 달라지는가, 이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전환점을 이루고 발달을 한다는 발달 이론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은과 그렇죠. 니은과 리을은 발달 이론과 전혀 거리가 먼, 특히나 갓프레드슨, 허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출발한 것이 발달 이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범죄는 지금 개편이 된 이후 경관, 경행, 경체 다 나왔습니다. 얘는 조금 쉬운 걸로 조금 바꿨어요. 다만 이거는 범죄 유형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왜냐? 여성 범죄 유형에서도 소개될 수 있고, 그 다음 생체적, 신체적 원인론 부분에서도 다룰 수 있어요. 심리적, 정신적 원인론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또는 거시환경적 원인론 부분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골고루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롬브로조 여성범죄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매춘 등을 포함한다면 여성범죄는 남성범죄보다 적지가 않아, 이런 시각을 밝혔던 바로 이탈리아 학파의 선구자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기심,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프로이드의 이른바 컴플렉스, 거세 컴플렉스에 기반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얘는 법조문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절대로까지는 아닙니다.
절대로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사실 얘가 어렵게 내려고 하기는 했지만 답을 다른 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부 안 했는데 하신다 할지라도요. 뭐냐면요. 일단 피해자라는 것은 직접 피해자를 의미해요. 네, 간접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이게 저는 제 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 스토킹 처벌법이 바로 작년 후반 10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된 시점이 얼마 안 돼요. 그러한 까닭에 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의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경행경채에서는 2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형사사법 대책론 중 구체적인 제도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것도 있고요. 얘는 지금 대책론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유형론 부분에서 저는 지금 출제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걸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범죄 예측. 자, 범죄 예측은 이게 범죄 예방과 더불어 양대 산맥이거든요. 경간, 경행경채 모두 다 계속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범죄 예측을 또 2문제 정도, 그러니까 꼭 예측만 주제로 한 건 아니지만 그거 관련성 있는 문제를 2개 정도 출제를 해봤는데, 그거는 편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이런 것인데, 자, 어쨌든 옳은 것 설명. 자, 지금 예측이란 건 각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일단 범죄 예측에 대해서 이거 옳은 설명 맞는데? 네, 맞죠? 그 다음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의 특징을 수치화시켜서 점수화시키는 것. 이것도 맞죠? 그래서 바로 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미리 작성된 통계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효율성이 매우 높다. 자, 임상적 예측은 바로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연구 결과물을 곧바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관평가 개입, 이게 문제점이 되죠.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글릭부부의 가중 감점 방식의 실전 방식.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소년 교정심사 처우법에서도 우리가 채용하고 있다. 전부 다 맞네요. 예, 전부 다 맞습니다. 4번이 답.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보기를 못 봤어요. 자, 그 다음 제프리 범죄 대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자, 제프리가 이른바 복귀 모델, 통제 모델, 자, 환경공학적 설계, 이른바 셉티드의 근원이 된 게 바로 제프리였죠. 셉티드가 이른바 제시한 모델 중에서 특히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이 바로 셉티드의 탭테드라고도 하고요. 셉티드의 근본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가장 관련이 먼 것. 자, 억제 모델은 고전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위하력, 형벌 예고를 통한 위하력으로 범죄를 누르자. 그러려면 신속, 확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맞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사회복귀 모델은 교정하게 오늘날 반영이 되는 것으로서 범죄자 내지는 피수용자를 단순한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환원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귀 모델은 생물학적인 결정론과 근거해서 모델로서 일방적 치료 개선을 통한 방법. 네, 그렇죠. 사회복귀 모델 역시 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복시키자. 그러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고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은 범죄적 성향을 중시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개인의 내적 외적 통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자, 이 부분은 통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죠. 범죄 억제 모델, 통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은 가장 제프리가 중시했던 그러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셉티드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제프리였고, 그걸 통해서 자,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자.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모두 다 고려한 그러한 입장으로 설계한 것이 바로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범죄 예측과 관련된 잘못된 것이요. 자, 범죄 예측은 행위헌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조금 낯설어 여기시는 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을 통해서 얘를 가석방 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 근데요, 이건 아직 행동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처분을 받는 거거든요.
자, 행위를 통해서 처분을 받는 행위형법이 원칙인 것인데 이건 아직 하지도 않은 행위를 미리 예측하고 속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다? 이게 행위형법에 반한다는 것 맞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 통계적 예측은 앞에서 이미 했어요. 통계적 예측은 점수 방식 그리고 미리 작성된 그 표에 따라서 대입시켜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효율성, 객관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짜여진 틀대로밖에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상적 예측처럼 그 결과 산출물을 필요한 곳에 직접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성이 높은 게 장점인데 지금 낮다. 자, 임상적 예측이 경제성이 낮죠. 자, 임상적 예측은 관찰 등에 의해서 성격 분석을 토대로 내리는, 그런데 앞에는 맞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여기도 틀렸고요. 왜? 저 전문가가 해석을 할 때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 예측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전문가 초빙 비용까지 들고요. 클릭 부분은 네, 아까 그거와 유사한 보기가 되네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은 통계적 예측과 임상적 예측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돼. 서로 바꿔라 버렸어요. 특징을. 자, 그 다음 회복적 사법입니다. 일단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서 단순히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는 용서를 받고 재사회화,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등 피해 회복을 통해서 역시 다 함께 화목을 누리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회복적 사법이고요. 오늘날 유엔이 내세우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회복적 사법의 핵심 가치는 지역사회 요구까지도 반영하는 것 맞죠? 그 다음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른 활동은 피해 회복을 통한 형사책임의 면제 완화. 자, 형사책임의 면제 완화를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 피해의 회복, 요걸 유도하는 것이에요. 요 부분이 잘못됐죠. 그 다음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재통합 추구하는 것 맞은 설명이고요. 자, 유엔이 강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면 개념, 배상 개념, 변환 개념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회복적 사법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요것 때문에 회복적 사법이 비판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랑 만나기 싫어하고 범죄를 잊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중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 곁들여서. 그 다음 비읍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익만을 중시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비판을 받아요. 공익을 경시한다. 어느 측면이냐면요. 자,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시해요. 그런데 이 둘이 원만히 합의를 하면 아까 여기 보기에도 있죠. 형사책임의 면제 완화까지 되거든요. 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형사사법의 형벌권이 발동돼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 가해자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형벌권이 좌지우지됩니다. 즉, 지나치게 사적인 측면을 강조해가지고요. 국가 형벌권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가져요. 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비읍은 틀린 설문으로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고를 수 있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측했던 것 중에 가장 뒤통수를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경찰을 뽑는 시험에 바로 교정 모델 내지는 교정론이 나올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경행경채와 경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은 사람은 손대기가 조금 어렵죠. 왜? 모르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외울 것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두 유형 다. 뭐냐면요. 얘도 한번 보면요. 교화 개선.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그러니까 특별 예방. 그 중에도요. 이른바 재사회화, 사회통합 모델, 재통합 모델, 재프리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얘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었어요. 굳이 개개인의 내용이 하나하나 생각이 안 나도 그래 범죄자를 치료하자는 거겠구나. 범죄자에게 적응을 유도하겠구나. 그래서 사회 재통합을 도모한다고 하는구나. 범죄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답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물론 요건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정확한 풀이는 안 되겠죠.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짧게 한다는 게 요건 좀 중요해서요. 자, 이러한 처우 모델, 치료 모델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범죄자를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원시키려는 노력, 이런 쪽에서는 인도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치료,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요. 원래는 징역 3년만 받고 나올 수 있는 자를 과도하게 치료 감호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책임주의를 초월한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비판을 제기한 게 얘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의 모델 또는 공정 모델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이 갱생 모델 내지는 교정 모델을 분류하는 학자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요거를 사법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두 번의 시험 모두 다 이렇게 가로쳐 놓고 함께 해주는 이유가요. 학자마다 달라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까닭에 이 정의 모델 또는 공정 모델, 사법 모델은 뭐냐?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응보형주의를 현대에 와서 새롭게 강조하면서 신응보형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공정한 사법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그 바탕에요. 교화 개선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바로 치료 개선 내지는 형벌을 통한 개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건 맞아요.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료나 개선을 통해서 재사회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점, 이 점은 인도적이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걸 핑계로 너무 가혹하게 가둬두잖아. 이겁니다. 얘네가 강조하는 거. 네. 오히려 치료를 명분으로 한 책임을 초월한 과도한 제재를 비판하면서 죄를 범한 만큼 대가를 씻도록 한계선을 정해야 돼. 아까 제가 신응보형주의다. 응보형주의 사상을 현대에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쉽게 찾으면 됩니다. 얘도 문제점이 그냥 치료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형사사법의 임무가 범죄의 억제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교정 단계에서도 그 범죄자가 재범을 안 저지르게 할, 범죄를 다시 안 저지르게 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정의 본질이야 라는 게 이른바 적응 모델 또는 경제 모델 또는 합리적 선택 모델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선택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재통합 모델은 사회 구성원으로 재통합시키기 위해서 수용자를 단순한 객체로 여기지 말고 수용자가 주체가 돼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짤 때에도 지네가 주도적으로 뭔가 개선 프로그램을 짜고 활동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서 얼른 나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교정 모델을 만들자라는 입장이 바로 얘입니다. 자, 지금까지 범죄학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는 핵심만 전달드린다는 게 몇몇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설명이 좀 길어졌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사과드리고 그 다음 제가 중간에 저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지금 정신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다는 점 그래서 다시 정정을 했으니까요. 혼동 빚은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정정된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서 특히 부족한 부분 내지는 제 설명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해설서라든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완하시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